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윤서아는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창가에 기대어 그 우울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처럼 짙은 어둠에 잠겨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중환자실 문 너머에는 그녀의 세상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계셨고 의사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선고를 내린 상태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실했던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던 아버지는 믿었던 파트너사의 배신과 대한건설이라는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하청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쓰러지셨다. 서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그녀가 알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건축가 윤서아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휴대전화가 손안에서 진동했지만 그녀는 액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데 아마도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은행이거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난 하청 업체 사장들일 것이 분명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바닥에 내팽개친 채 아버지를 알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와 굳게 닫힌 문뿐이었고 세상은 몰락한 가문에게 털끝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서아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건조한 눈을 깜빡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휴대전화가 길게 진동하며 정적을 깼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기에 그녀는 망설이다가 힘겹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적일 만큼 침착하고 정중했지만 묘하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화인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강태주 회장이 윤서아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건넸다. 화인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거대 재벌이자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제국과도 같은 곳이었기에 서아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한건설조차 화인그룹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그들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는데 그런 곳의 회장이 일개 부도난 회사의 딸이자 경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건축가를 찾을 이유는 전무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이것이 함정인지 동아줄인지 따질 겨를이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속 장소인 화인그룹 본사로 향하기 위해 젖은 코트 자락을 여몄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었다. 택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서아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강남 중심가의 우뚝 솟은 화인타워는 마치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검은 탑처럼 위압적이었고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서아는 안내 데스크에서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았는데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끼는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먹먹해졌다. 최상층인 5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하승 로비가 나타났는데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면은 유명 화가의 추상화들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안내를 맡은 비서는 서아를 거대한 양문형 문 앞으로 이끌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고 서아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집무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비 내리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공간이었다. 그 공간의 중심에는 검은색 가죽 소파와
거대한 흑단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창밖을 등진 채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태주라는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재계를 뒤흔드는 남자였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서아의 상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울 정도로 하얀 피부,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칠흑 같은 눈동자는 그를 인간이 아닌 빚어놓은 조각상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서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개를 들지 않고 들고 있던 만년필로 서류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친 후에야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서아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평가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롭고도 집요한 응시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아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내재된 힘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앉을 것을 권하며 비서가 내온 따뜻한 차를 그녀의 앞에 밀어주었는데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베르가모트 향이 긴장된 공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듯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물었지만 태주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를 그녀 앞으로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에덴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화인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초대형 리조트 단지 건설 계획이었고 그 중심이 되는 메인 호텔의 설계도가 비어있는 상태였다. 태주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서아에게 그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 자리를 제안했는데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서아의 아버지가 진 빚을 화인그룹이 전액 대위 변제해주고 아버지를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VIP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전담하겠다는 내용이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는 제안에 손끝이 떨려왔는데 건축가로서의 그녀의 경력은 아직 일천했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왜 하필 자신인지를 물었지만 태주는 그저 서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능성을 보았다는 상투적인 대답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서아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소유욕과 확신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아는 계약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갈등했는데 이것이 자신을 탈아매는 족쇄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당장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은 이 길뿐이었다. 그녀는 대한건설, 최민석 전무의 비열한 웃음과 은행원들의 싸늘한 거절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결국 자존심이나 의심 따위는 사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계약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서명을 마친 서아가 고개를 들었을 때 태주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사냥을 끝낸 맹수가 짓는 미소와 닮아 있었다. 태주는 서아에게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지시하며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집무실을 나서는 서아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가 떠난 후 다시 고요해진 집무실에서 태주는 창가로 다가가 빗물로 흐려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사진 속에는 6년 전 런던의 어느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누군가에게 우산을 건네는
앳된 얼굴에 윤서아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사진 속의 서아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준비해왔던 치밀한 계획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대한건설을 부추겨 위기를 조장한 것, 그리고 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결국 제 발로 이곳에 오게 만든 것까지. 모든 것은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태주는 서아가 마셨던 찻잔에 남아있는 립스틱 자국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태주가 설계한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미로의 출구는 오직 태주만이 알고 있었다. 태주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아의 아버지 병원 이송을 즉시 진행하고 대한건설 쪽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최민석의 반응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아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이 예고되어 있었다. 비는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고 서아는 병원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화인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강태주라는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건축 설계뿐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살아남아야 했고 아버지를 지켜야 했기에 그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화인그룹에서 보낸 사설 구급차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서아에게 묘한 위압감을 주었다. 그 시각 대한건설의 최민석 전무는 고급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이며 서아의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만간 그녀가 제 발로 찾아와 애원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서아의 아름다운 외모와 도도한 태도를 오래전부터 탐내왔기에 이번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켜 자신의 놀이개로 만들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건드린 먹잇감이 이미 숲의 지배자에 의해 점찍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고 그 무지함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것 또한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술잔을 비우는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것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화인그룹 본사로 첫 출근을 하기 위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는데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미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음을 짐작게 하는 은밀한 관찰의 눈빛들이었다. 서아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사무실은 54층으로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마치 그녀가 평소 꿈꾸던 이상적인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창가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몬스테라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은 제도하기 편하도록 각도가 조절되는 최고급 제품이었으며 한쪽 벽면에는 건축 관련 희귀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심지어 책상 위에는 그녀가 즐겨 마시는 브랜드의 원두 커피가
막 내려진 채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했다. 서한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렌즈가 마치 누군가의 눈처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사내 전화기가 울렸고 서한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주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마음에 드냐고 물었고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분하다고 대답했지만 태주는 그저 웃으며 앞으로 더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그녀가 당황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조차 그에게는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6년 전 서아가 무심코 지나치며 했던 말들, 즉 햇살이 잘 드는 창가와 식물이 가득한 작업실에서 일하고 싶다던 그 사소한 소망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현실로 구현해낸 것이었다. 태주는 손끝으로 모니터 화면을 어루만지며 이제 그녀가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니 다시는 나갈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서아를 위해 준비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서아의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고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작업의 연장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커피향을 맡으며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자신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업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자인팀 팀장이 서아를 찾아와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는 업계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아에게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게 대했다. 서아는 그런 태도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뛰어난 감각과 실력은 곧바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도면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서아의 눈빛은 프로페셔널하게 빛났고 일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태주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서아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 내부망에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낙하산 인사라는 비아냥과 회장의 숨겨진 여자라는 악의적인 루머들이 섞여 직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것 또한 태주가 의도한 바였는데 그녀가 조직 내에서 고립될수록 자신에게 더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주는 비서를 통해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는데 명분은 프로젝트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집무실 한편에 마련된 다이닝 테이블에는 최고급 셰프가 준비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메뉴 하나하나가 서아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싫어하는 재료를 완벽하게 배제한 맞춤형 식단이었다. 서아는 식사를 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태주에게 업무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태주는 일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부드럽게 말을 돌렸다. 그는 서아에게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물으며 그녀의 접시에 직접 음식을 덜어주었는데 그 자상한 행동이 오히려 서아에게는 숨 막히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태주는 서아의 긴장한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는데 붉은 와인이 그의 입술을 적시는 모습이 기묘하게 관능적이면서도 위험해 보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주는 서아에게 법인 카드를 건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서아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태주는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카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 그의 손이 서아의 손을 스치는 순간 서아는 전기에 감전된 듯한 찌릿함을 느꼈고 황급히 손을 뺐지만 태주는 그 짧은 접촉의 여운을 음미하듯 미소를 지었다. 서아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태주의 존재감이 자신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서한은 현장 답사를 가기 위해 외근 준비를 서둘렀는데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바로 대한건설의 최민석이었는데 그는 화인그룹 임원과의 미팅을 위해 방문했다가 서아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민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을 걸었는데 그 목소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불쾌했다. 그는 서아에게 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으며 이제라도 자신에게 오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다고 속삭였는데 서아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곳은 화인그룹의 로비였고 소란을 피울 수 없었기에 서아는 냉정하게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최민석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고 최민석의 등 뒤에서 저승사자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주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다. 태주는 최민석에게 다가가 서아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경고했다. 최민석은 태주의 등장에 당황하여 황급히 손을 놓았지만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민석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서아는 놀라서 입을 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주는 최민석의 귓가에 대고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다. 최민석은 태주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고 태주는 그를 쓰레기 버리듯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태주는 옥매를 가다듬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고는 경호원들에게 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서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는데 그 동작은 방금 전의 폭력성과는 대조적으로 지극히 부드럽고 섬세했다. 태주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충격으로 인해 몸을 떨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품에 안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는데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향기가 서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는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 남자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더 큰 재앙인가. 서아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태주의 품에 안긴 채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다. 로비에서의 소란 이후 화인그룹 내에서 윤서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다. 강태주 회장이 직접 나서서 멱살을 잡고 보호한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억측이 난무했지만 정작 서아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날이 갈수록 이상할 정도로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마치 누군가 그녀의 무의식까지 들여다보고 꾸며놓은 것처럼 모든 동선과 집기들이 그녀의 손에 딱 맞아떨어졌다. 책상 높이부터 조명의 밝기, 그리고 서류를 놓는 위치까지 그녀가 평소 습관처럼 행하던 방식 그대로 세팅되어 있어 서하는 일을 하다가도 문득 소름 돋는 기시감을 느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서진의 유능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서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실에서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뚜껑을 연 서아는 젓가락을 든 채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메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이었는데 놀랍게도 곁들여진 반찬 중에 그녀가 알레르기 반응은 없지만 극도로 싫어해서 입에도 대지 않는 오이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보통의 도시락이라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오이소박이나 샐러드에 오이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도시락에는 오이 대신 그녀가 즐겨 먹는 무생채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젓가락으로 무생채를 집어들며 문득 6년 전 런던 유학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당시 비오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낯선 한국인 남자에게 했던 사소한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그때 그녀는 샌드위치에 든 오이를 빼내며 자신은 오이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는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났는데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만큼은 선명했다.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친 비약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오후 업무 시간 내내 그녀는 설계 도면과 씨름하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무실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실 그 시각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서아가 밥을 먹는 모습부터 펜을 돌리는 사소한 버릇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6년 전 런던의 낡은 도서관 앞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자신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어왔던 당돌한 유학생 윤서아를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당시 가문의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나 유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밑바닥을 헤매던 태주에게 서아는 유일하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푼 빛과 같은 존재였다. 태주는 모니터 속 서아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며 그녀가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지만 오히려 그 긴장감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서히 그녀의 기억을 자극하여 과거의 그 남자가 지금의 자신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아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야근을 자청하며 프로젝트 수정안에 매달리고 있자 태주는 직접 야식을 챙겨 들고 그녀의 사무실로 내려갔다. 예고 없는 회장의 방문에 서아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서아가 작업 중인 도면을 유심히 살펴보며 전문가 못지않은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을 건넸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서아는 태주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우드 향수 냄새에 런던의 비 냄새가 겹쳐지는 환각을 느꼈고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태주는 도면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곳의 동선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 그의 손가락이 서아의 손등을 아주 느리게 스치고 지나갔다. 서아는 숨을 멈췄지만 태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며 이번 주말에 있을 화인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그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대외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자리라는 명분이었지만 서아는 그 제안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를 읽어내려 애썼다. 태주는 거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파티에 입고 갈 옷은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다음 날 서아의 집으로 배달된 거대한 상자 안에는 숨이 찼을 듯 아름다운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이브닝 드레스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신체 사이즈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맞춤 옷이었다. 드레스와 함께 들어있는 구두와 액세서리 또한 평소 그녀가 잡지에서 보고 동경했던 브랜드의 리미티드 에디션들이었다. 서아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대어보며 전율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는데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6년 전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지금의 강태주와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6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불행과 시련들이 혹시 이 남자의 계획된 판짜기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이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파티 당일 화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들의 허영심을 비추고 있었다. 서아는 태주가 보낸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과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의 드레스는 서아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해 주었고 그녀는 주눅 들지 않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낙하산 혹은 회장의 여자라는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서아는 샴페인 잔을 꽉 쥐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높은 굽과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며칠 전 로비에서 태주에게 망신을 당했던 대한건설의 최민석이었다.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한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아를 노려보며 다가왔는데 그 모습은 흡사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았다. 최민석은 서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네가 감히 강태주를 등에 업고 나를 무시하냐며 시비를 걸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히 컸다. 그는 서아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며 네 아버지 회사가 망한 게 누구 탓인지 아냐는 둥. 네 몸값은 내가 더 잘 쳐줄 수 있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냈다. 서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여기서 대응했다가는 태주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최민석은 끈질기게 서아의 팔을 붙잡으며 놔주지 않았고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수근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서아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공포에 질려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등장했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듯한 묵직한 존재감을 동반했다. 태주는 입구에서부터 곧장 서아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의 시선은 오직 최민석이 잡고 있는 서아의 팔에 고정되어 있었다. 태주가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고 음악 소리마저 잦아드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태주는 최민석의 바로 뒤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싸늘한 침묵이 100마디 욕설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최민석은 뒤통수가 따가운 것을 느끼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태주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태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비서에게 손수건을 건네받아 최민석이 만졌던 서아의 팔목을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더러운 우물이라도 묻은 것을 닦아내는 듯한 그 행동은 최민석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태주의 기세에 눌려 감히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태주는 다 쓴 손수건을 최민석의 가슴팍에 던지며 대한건설의 주가가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얼마나 곤두박질 칠지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낮게 읊조렸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본의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형 선고였기에 최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갔다. 태주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앞으로 윤서아 수석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나 강태주와 화인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그의 말은 장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보호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소유권 주장이자
그녀를 자신의 영역 안에 두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였다. 서아는 태주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냉정함과는 달리 거칠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태주는 굳어버린 최민석을 뒤로 하고 서아를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를 때까지 태주는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서아 또한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서아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녀는 태주의 옆모습을 응시하며 6년 전 런던에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태주는 서아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부정할 생각 따위는 없다는 듯 깊고 어두웠다. 그는 6년 전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는 바로 어제처럼 선명하다고 대답하며 서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일 만큼 가까워지자 서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은 이미 차문에 닿아 있었다. 태주는 서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그때 네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비를 맞으며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의 고백은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서아에게는 그가 지난 6년 동안 자신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조종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섬뜩한 자백처럼 들렸다. 서아는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태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당신의 계획이었냐는 서아의 물음에 태주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너는 내 곁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고 빛난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차는 한강변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다시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6년 전 그날의 날씨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었다. 태주는 서아의 손을 깍지 껴잡으며 이제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고 서아는 그 잡힌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무게를 느꼈다. 태주는 서아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린 것에 대해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련해하는 눈치였는데 이제부터는 숨길 필요 없이 본격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 가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은 서아의 집이 아닌 태주의 사적인 공간인 펜트하우스였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태주를 쳐다봤지만 그는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 쉬게 해주겠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그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차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서아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태주가 만들어 놓은 길뿐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태주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유리 성과도 같았지만 윤서아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황금 감옥처럼 느껴졌다. 지난밤 그녀는 태주의 강압적인 권유에 못 이겨 이곳으로 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태주는 그저 그녀를 객실에 재우고는 홀로 서재에 머물렀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자 서아는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침구의 감촉에 잠시 현실을 망각했다가 곧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몸을 갓 일으켰다. 침대 협탁 위에는 새 옷과 함께 메모가 놓여 있었는데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오라는 태주의 정갈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서아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어제 파티장에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다시금 태주의 그늘 아래 놓인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태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어젯밤에 살벌했던 기세와는 달리 평온해 보였다. 그는 서아가 나온 것을 보고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가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을 서아의 앞에 내어왔다. 태주는 뉴스를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무심한 말투로 오늘부터 회사 안팎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최민석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위인이 아니라며 아마 서아가 맡은 프로젝트 에덴을 타깃으로 삼아 더럽고 치졸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아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태주는 짧게 비웃음을 흘리며 그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태주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는데 서아가 출근하자마자 프로젝트 팀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대한건설의 사주를 받은 하청업체들이 일제히 자재 납품을 거부하며 파업을 선언했고 현장 인부들 사이에서는 화인그룹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고 있었다. 게다가 인터넷 언론사들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인 윤서아가 자격 미달이며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리를 꿰찼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무실의 전화벨은 빗발치듯 울려댔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아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바빴는데 그 모든 상황이 서아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아는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공사장 입구는 시위대와 기자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서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최민석은 단순히 서아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화인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태주에게 흠집을 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와 회장님이 찾으신다는 말을 전했다. 태주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마치 이 모든 혼란이 남의 일인 양 창밖을 바라보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다. 서아는 다급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보고하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태주는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서아에게 밀어주며 이것이 최민석이 심어놓은 끈아풀들의 약점과 비리 장부라고 말했다. 태주는 서아에게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적의 숨통을 끊는 법을 배우라고 차갑게 조언했다. 그는 이 USB에 담긴 내용을 언론에 터뜨리지 말고 해당 업체 대표들에게 은밀하게 보내 그들의 목줄을 죄라고 지시했다. 서아는 태주가 건넨 USB를 쥐고 망설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자신 또한 그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서아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듯 너의 아버지를 지키고 너의 자리를 지키려면 그 정도의 손해는 묻혀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서아는 결심을 굳히고 집무실을 나섰는데 그녀의 눈빛은 들어올 때와는 달리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태주가 알려준 대로 업체 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그들의 치부가 담긴 파일의 일부를 전송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는데 콧대 높던 하청업체 사장들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고 당장 납품을 재개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서아는 그들의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쾌감과 동시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는데 이것이 바로 강태주가 살아가는 방식이자 그가 가진 힘의 실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최민석이 사주한 기자들 또한 화인그룹 법무팀의 강력한 대응과 태주가 미리 준비해둔 반박 자료들로 인해 순식간에 기사를 내리고 잠적해버렸다. 오전 내내 회사를 뒤흔들었던 폭풍은 태주의 손길 한 번에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직원들은 서아의 위기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다시 그녀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아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태주는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조종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아는 태주가 보여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파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세부 예산안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지하에 있는 중앙문서 보관실로 향했는데, 그곳은 일반 직원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지만 태주가 준 마스터키가 있어 접근이 가능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보관실 안에는 수많은 기밀 서류들이 철제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고, 서아는 프로젝트 에덴과 관련된 서류들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미분류 문서함 구석에 꽂혀 있는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파일의 표지에는 익숙한 이름인 윤성건설 부채 인수계획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윤성건설은 바로 서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였기에 그녀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친 서아는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날짜는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를 맞기 2년 전이자 그녀가 영국에서 돌아오기 직전이었다. 파일 안에는 윤성건설의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고, 결론 부분에는 적대적 인수 합병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명시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계획안의 최종 승인자란에 강태주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태주가 서아의 집안이 몰락한 후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믿었던 파트너사의 배신도, 갑작스러운 자금줄 차단도, 그리고 최민석의 악랄한 공격조차도 모두 태주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진 말들의 움직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주는 최민석이라는 사냥개를 이용해 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자로 등장하여 그녀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서아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태주라는 남자의 집요함에 뼛속까지 시려오는 공포를 느꼈다. 6년 전 런던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는 줄곧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그녀의 세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믿었던 운명적인 재회는 철저하게 조작된 연극이었고, 그녀는 그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때 보관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아는 화들짝 놀라 떨어진 파일을 황급히 품에 감추며 몸을 숨겼다.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 규칙적이고 여유로운 발소리의 주인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태주는 보관실 입구에 멈춰서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서아를 향해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서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태주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가 숨은 서가 쪽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서아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서가 사이를 거닐었는데, 마치 숨바꼭질을 즐기는 술래처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서아는 품에 안은 파일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며 필사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공포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만약 지금 이 파일을 들킨다면 태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태주의 발걸음은 서아가 숨어있는 통로 바로 앞에서 멈췄고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발길을 돌려 보관실을 빠져나갔다. 태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서아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다시 펼쳐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 회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서아의 유학 시절 생활비 지원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또 다른 문건이 끼워져 있었다. 익명의 장학재단을 통해 서아에게 지급되었던 장학금 또한 화인 그룹의 자금이었으며 그녀가 런던에서 살았던 아파트의 실소유주 역시 태주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서아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태주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이 성취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태주가 깔아놓은 꽃길 위를 걸은 것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에 휩싸였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태주를 모른 척하고 그의 인형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진실을 무기로 그에게 맞설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서아는 파일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사 로비를 빠져나왔는데 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태주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졌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액정에는 강태주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그의 목소리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혹은 그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서아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의식 없는 아버지의 곁뿐이었다. 병실에 도착한 서아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고 속삭이듯 맹세했다. 반드시 태주가 꾸민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자신을 기만한 죄를 묻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태주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모습과 위험할 때마다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손길이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과연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오로지 집착과 소유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뒤틀린 방식 속에 진심 어린 사랑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아는 밤새 병실을 지키며 태주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주가 가르쳐준 대로 정보를 무기로 삼아 그가 짠 판을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서아가 열람했던 파일의 복사본을 태우며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문서 보관실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는데 어차피 알게 될 진실이라면 차라리 지금 터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잔을 기울였는데 그의 표정에는 씁쓸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서아는 진실을 알았고 그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 또한 그에게는 흥미로운 게임의 일부였다. 태주는 서아가 자신을 증오하게 되더라도 결코 자신을 떠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가올 내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출근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혼란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확인하며 어젯밤 문서 보관실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철저히 감추기로 결심했는데, 강태주라는 거대한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감정 표출이 독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태주는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회사에 부재할 것이라는 공지가 내려온 상태였기에 서한은 그 시간을 이용해 그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비서실장은 회장님이 출국 직전까지 서한님의 안부를 물으셨다며 공항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셨다고 전했는데, 서한은 그 가증스러운 배려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삼켜야 했다. 오후가 되어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태주의 수행을 위해 대부분 자리를 비우고 본사 건물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서 하는 태주가 건네주었던 마스터키를 주머니에 넣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태주의 집무실 안쪽에 위치한 개인 휴게 공간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회장의 사적인 휴식처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한은 그곳에 분명 더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텅 빈 회장실은 주인 없는 정적 속에서도 태주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고, 서한은 숨을 죽인 채 고급스러운 카펫 위를 걸어 서재 뒤편에 숨겨진 문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 보았던 파일에서 태주가 유독 집착했던 특정 날짜와 숫자들을 조합하여 보안 패널에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기계적인 구동음과 함께 육중한 벽면이 서서히 회전하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비밀의 방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서한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는데, 그곳은 휴게실이 아니라 마치 범죄 수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소름 끼치는 감시와 분석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방이 검은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어 서아의 사무실은 물론 그녀의 집 앞 골목과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 복도까지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사진들은 서아가 영국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든 모습,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소한 일상까지도 빠짐없이 도찰되어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벽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사진 밑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날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과 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메모되어 있어 그녀의 사생활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화이트보드였는데, 그곳에는 윤서아 인생 설계도라는 섬뜩한 제목 아래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태주가 계획한 미래가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서아는 그 표를 따라가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불행과 행운들이 모두 태주의 손바닥 위에서 조작된 결과였음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학 시절 잠시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학을 떠나며 이별을 통보했던 이유도, 그녀가 지원했던 유망한 설계 사무소들이 면접 직전에 갑자기 채용을 취소했던 이유도 모두 태주의 개입이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방해물 제거라는 항목 아래에는 서아에게 호감을 보였거나 접근했던 남자들의 신상 정보와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매수 협박, 그리고 사회적 매장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다.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책상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는데, 책상 위에는 그녀가 앞으로 입을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스케치와 신혼집으로 예정된 저택의 도리에 조감도까지 놓여 있었다. 태주는 서아의 동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이미 6년 전부터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점찍어두고 그녀의 인생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조립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느꼈던 운명적인 끌림이나 우연한 기회들은 모두 태주가 치밀하게 계산하여
배치한 무대 장치였고 서한은 그가 쓴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공포를 넘어선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서한은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 방대한 증거들이 오히려 태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증명하고 있어 무력감만 커져갔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찰칵하고 들려왔고 서한은 심장이 퇴를 듯한 공포에 휩싸여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 공항으로 떠났어야 할 강태주가 문에 기댄 채 서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놀라움이라곤 전혀 없는 그저 장난꾸러기 아이의 비밀기지를 들킨 어른처럼 여유롭고 침착했다. 태주는 천천히 걸어와 서하의 옆에 서서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함께 바라보며 마치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네가 졸업 작품을 준비하며 밤새우던 날 찍은 것이고 저 사진은 네가 처음으로 공모전에 당선되어 기뻐하던 날이라며 그는 추억을 회상하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서한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쳤지만 방 안은 좁았고 태주는 곧장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도망갈 곳을 차단했다.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미쳤다고 소리치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악을 썼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더러워서 너같이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는 그냥 두면 망가지기 십상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태주는 자신이 아니었다면 너는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빚더미에 앉아 삼류 건축가로 썩어가거나 최민석 같은 놈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왜곡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어 서한은 그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통제광임을 깨달았다. 서한은 태주의 가슴을 밀치며 내 인생을 망친 건 바로 당신이라고 울부짖었지만 태주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제압하며 서하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 아버지를 무너뜨린 건 맞지만 그 덕분에 네가 내 품으로 들어왔으니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냉혹하게 말했다. 태주는 서하에게 네가 그동안 누려온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기회들이 누구 덕분인지 잊지 말라며 밖으로 나가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하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너는 내 세계 안에서만 완벽할 수 있다고 속삭였는데 그 말은 서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의지를 꺾으려는 가스라이팅이자 저주와도 같았다.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경멸한다고 쏘아붙였지만 태주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증오도 관심의 일종이니 상관없다고 대꾸했다. 그는 서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 방에 들어온 이상 너는 더 이상 모르는 척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서하를 놓아주지 않은 채 한 손으로 벽면의 스위치를 조작했는데 그러자 벽면의 사진들이 움직이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마치 신혼부부의 침실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침대 위에는 서하의 이름이 수놓아진 잠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태주의 준비성이 얼마나 병적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서하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굳어버린 서하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을 끝내고 진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하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는데 태주의 권력과 집착 앞에서 서하의 저항은 무의미해 보였다. 태주는 서하의 뺨을 어루만지며 오늘 밤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서하는 그가 자신을 이곳에 감금하려 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떠올렸지만 태주는 이미 눈치챘다는 듯 그녀의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전원을 꺼버리고는 소파 위로 던져버렸다.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순간 서아는 깊은 심연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때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6년 전 서아가 런던의 벼룩시장에서 예쁘다고 스쳐 지나가며 말했던 바로 그 빈티지 반지였다. 태주는 서아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6년을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감격스러워했지만 서아에게 그 반지는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노예의 낙인처럼 차갑고 느껴졌다. 서아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손가락이 부은 듯 꽉 끼어 빠지지 않았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영원히 뺄 수 없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이 방 안에서 시간은 멈춘 듯했고 오직 태주의 비틀린 욕망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태주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미 새장에 갇힌 새처럼 처연했다. 태주는 서아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신도 그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는데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는 6년 전 그 비오는 날 네가 나에게 우산을 씌워준 순간부터 너는 내 것이 되었다고 중얼거렸다. 서아는 그제야 태주가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집착은 죽음 외에는 끝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탈출구를 모색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태주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태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이제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서아야.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으니까 라고 말했다. 결국 서아는 저항을 멈추고 축 늘어졌는데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나약한 갈대와 같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태주가 만든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세계의 실체를 목격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다른 이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태주와 함께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이 감옥 안에서 말라 죽거나 둘 중 하나였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비밀의 방 안은 오직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아는 태주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 속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비밀의 방에서의 대치 이후 윤서아는 강태주의 펜트하우스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태주는 의외로 그녀를 붙잡거나 막아서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그늘을 벗어난 서아가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혹독하고 차가운지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태주의 오만함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방임이었다. 서아는 다음날 즉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을 시도했는데 그녀는 태주가 설계한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비바람을 맞는 잡초가 되기를 선택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 몸을 숨긴 그녀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태주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그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독사처럼 클리를 틀고 있었다. 좁은 방 안에서 서아는 태주가 주었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자유를 찾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서아의 결단은 오히려 굶주린 늑대들에게 울타리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고 대한건설의 최민석 전무는 화인그룹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아가 태주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검찰에 줄을 대어 서아의 아버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고 언론에는 그가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병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지자 서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다.
변호사들은 최민석의 압력을 받아 전화를 피했고 은행 계좌마저 동결되면서 서아는 당장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은 태주가 경고했던 바깥 세상의 잔인한 실체였으며 힘없는 정의가 거대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결과였다. 서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이미 최민석의 입김이 닿은 세상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고 그녀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어두운 골목길을 배회해야만 했다. 늦은 밤 서아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 숙소로 돌아가던 중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괴한들에게 순식간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제압당해 입이 막힌 채 차가운 차바닥에 처박혔고 차는 그녀의 비명을 삼킨 채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공포에 질린 서아의 머릿속에는 오직 태주의 얼굴만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를 떠났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곳은 폐쇄된 건설 현장의 컨테이너 박스 안이었는데 그곳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는 최민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의자에 묶인 서아를 내려다보며 태주에게 버림받은 꼴이 아주 볼만하다며 조롱했고 그녀의 뺨을 거칠게 때려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서아에게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면 프로젝트 에덴의 설계 원본 파일과 화인그룹의 비리 자료를 빼내오라고 협박하며 그녀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다. 서아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현실을 자각했다. 차라리 강태주의 세장 안에 갇혀있던 때가 안전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과 태주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모순된 감정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최민석은 서아의 공포를 즐기듯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태주가 맛보았던 여자를 자신도 한번 맛보겠다는 더러운 욕망을 드러냈다. 서아는 최민석의 손길에 소름이 끼쳐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묶인 손발로는 역부족이었고 그녀의 저항은 오히려 최민석의 가학적인 흥분을 부추길 뿐이었다. 그는 서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네가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결국은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독설을 퍼부었다. 서아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순진했던 이상과 도덕심이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만약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힘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악마가 바로 강태주라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되뇌었다. 서아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태주의 이름을 불렀다. 한편 강태주는 서아가 제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아를 몰래 감시하던 경호팀으로부터 목표물인 서아가 납치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오자 태주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내며 비서실장에게 당장 서울 시내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해킹해서라도 그녀를 찾아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평소에 냉철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살해만이 그의 눈동자에서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태주는 최민석이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 대가로 놈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화인그룹이 가진 모든 공권력과 어둠의 인맥을 총동원했는데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병력을 움직이지 않으면 옷을 벗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는 뒷골목의 정보통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최민석의 은신처를 찾게 했고 법이나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만약 서아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났다가는 대한건설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맹세하며 태주는 자신의 금고에서 총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정보분석팀이 최민석의 대포폰 신호를 추적하여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하자 태주는 재킷을 걸칠 새도 없이 직접 차키를 쥐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뒤로 무장한 사설 경호 차량 수십 대가 따라붙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마치 전쟁을 선포한 군대의 행렬과도 같았다. 태주는 핸들을 꽉 쥐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며 비 내리는 밤거리를 질주했는데 속도계 바늘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서아를 잠시나마 놓아주었던 자신의 오판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다시 그녀를 찾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원망해도 상관없으며 평생을 감금해야 한다 해도 자신의 시야 안에 두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태주의 머릿속에는 최민석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일지에 대한 잔혹한 시나리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 안에서 태주의 눈빛은 차라리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에 그것보다 더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목적지인 폐건설 현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태주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현장으로 돌진했다. 굉음과 함께 정문이 부서져 나갔고 태주의 차를 선두로 경호 차량들이 들이닥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찌그러진 차문을 발로 차고 나오며 장전된 총을 손에 쥐었고 그의 등 뒤에는 살기를 띤 경호원들이 도열했다. 최민석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 나왔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태주의 눈에는 오직 서아가 갇혀있을 컨테이너 박스만이 들어왔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 밤 이곳은 피로 물들 것이며 강태주라는 남자가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비 내리는 폐건설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강태주가 이끌고 온 경호팀은 마치 훈련받은 살인 병기들처럼 최민석의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해 나갔다. 빗줄기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 소리가 난무했지만 태주는 그 소란스러운 지옥도 속에서도 오직 윤서아가 갇혀있는 컨테이너 박스만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의 값비싼 수트는 이미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태주는 옷 따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내뿜으며 주인과 함께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앞을 가로막는 건장한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피한 뒤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고 쓰러진 자를 밟고 지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냉혹한 사신 그 자체였다. 태주의 눈빛은 이성이 마비된 채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수컷의 본능적인 살해이자 6년 동안 공들여온 보물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비명소리에 최민석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는 강태주가 직접 이곳까지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공포감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묶여있는 서아를 인질로 삼기 위해 다급하게 그녀의 뒤로 숨으며 깨진 유리 조각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지만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을 구하러 온 태주의 것임을 직감하고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는데 태주가 자신 때문에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컨테이너의 잠금 장치가 박살나며 문이 활짝 열렸고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태주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좁은 공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태주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넘어 최민석과 서아를 발견했는데 서아의 찢어진 옷과 부어오른 뺨을 보는 순간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태주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과 함께 최민석이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며 그의 손에서 피가 튀었다.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고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최민석의 목을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버둥치는 최민석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태주는 그 공포를 즐기는 듯 더욱 강하게 소나기에 힘을 주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감히 내 여자의 몸에 손을 대고 무사할 줄 알았냐는. 태주의 낮은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고 최민석은 살려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질식해갔다. 서아는 태주의 등 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온몸을 떨었지만 그 잔혹함이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묘한 전율과 함께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태주는 당장이라도 최민석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지만 서아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거칠게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쓰러진 최민석의 배를 구둣발로 지식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꼴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 묻은 손을 닦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파멸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다. 밖에서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태주의 경호팀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태주는 서아에게 다가가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방금 전까지 살인을 할 듯한 기세였던 남자가 서아를 만지는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서아는 풀려나자마자 태주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태주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속삭였다.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서아의 코끝을 찔렀지만 서아는 그 냄새가 역겹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라고 느꼈다. 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아의 상처난 몸을 감싸주며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뺨에 남은 손자국을 보고는 다시금 눈빛이 흔들리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눌러야 했다. 그는 서아를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 올리며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했는데 서아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도망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태주라는 감옥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유일한 안식처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때 최민석이 고통을 참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네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살인 미수와 폭행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발악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언론과 검찰 인맥을 총동원해 너와 저 여자를 매장시켜 버리겠다며 헛된 위협을 가했지만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태주는 서아를 아는 채 비웃음을 흘리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뭉치를 꺼내 최민석의 앞에 던졌는데 빗물에 젖어 흩어진 서류들에는 대한건설의 이중 장부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최민석이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눈을 크게 떴는데 그 자료들은 하루 이틀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서아를 아는 채 차분한 목소리로 그 자료들은 내가 6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너희 회사의 사망 진단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아를 처음 본 그날부터 그녀를 둘러싼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과 경쟁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대한건설이 언젠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미리 덫을 놓아두었던 것이다. 태주는 최민석이 서아의 아버지를 공격하고 서아를 납치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움직일 때를 기다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음을 고백했다. 최민석은 자신이 태주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작은 벌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태주는 경찰과 검찰이 곧 도착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의의 사도들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태주는 굳어버린 최민석을 뒤로 한 채 서아를 안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으로 향했다. 서아는 태주의 어깨 너머로 빗속에 버려진 최민석과 흩날리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태주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거대한 판을 짰는지 실감하고 전율했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고 다시는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완벽한 복수를 실행한 것이었다. 서아는 태주의 품 안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원수를 갚아준 절대적인 힘에 대한 동경과 복종심이었다. 태주는 차에 오르기 전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너를 괴롭히는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삭였다. 리무진이 출발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폐공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차 안은 고요했고 태주는 구급상자를 꺼내 서아의 상처를 직접 소독해주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의사보다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자 서아가 인상을 찌푸렸고 태주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호하고 입김을 불어주었다. 방금 전 사람을 죽일 듯이 폭행했던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의 태도는 다정다감했고, 서아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잡고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물었지만, 태주는 그저 너는 내 전부니까라는 짧은 대답으로 모든 이유를 대신했다. 태주는 서아에게 아버지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될 것이며 대한건설은 공중 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화인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정상화될 것이며 서아는 더 이상 빚 독촉이나 생활고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아는 그 모든 것이 태주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에 분노하기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태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했고, 스스로 그가 만들어 놓은 황금 세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로 결심했다. 서아는 태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차는 빗길을 뚫고 태주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는데,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뽐내고 있었지만 서아에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강태주라는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할 뿐이었고, 그 세계 안에서 그녀는 여왕이자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수집품이 될 운명이었다. 태주는 서아를 꽉 껴안으며 다시는 너를 놓아주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그의 눈빛은 소유욕으로 짙게 물들었다. 서아는 태주의 품에서 눈을 감으며 6년 전 런던의 비오는 거리에서 시작된 이 지독한 인연이 결국은 필연이었음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태주는 서아를 안고 욕실로 향했는데,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서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씻겨주며 그녀의 몸에 남은
멍자국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의식이자 자신의 소유물에 다시 영역 표시를 하는 행위와도 같았다. 서한은 태주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긴장이 풀려 노곤해짐을 느꼈고 욕실 안의 수증기 속에서 태주의 얼굴은 몽환적으로 보였다. 태주는 서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속삭였는데 서아는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공범자가 된 듯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서아는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는데 태주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대한건설의 비리 폭로와 최민석 전무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화인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했다. 세상 사람들은 화인그룹이 정의를 구현했다며 찬사를 보냈지만 그 진실이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재벌 회장의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한은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서서 그 뉴스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태주의 여자로서 그가 만들어준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었고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자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비서실장이 찾아와 서아의 짐을 정리해 왔는데 그 중에는 서아가 런던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낡은 스케치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주는 그 물건들을 보며 서아에게 이 펜트하우스를 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꾸며도 좋다고 허락했다. 서아는 스케치북을 펼쳐 6년 전 자신이 꿈꾸었던 집의 도면을 태주에게 보여주며 이대로 지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태주는 도면을 훑어보며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다고 대답했고 즉시 건축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서아는 태주의 권력이 자신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그를 조종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사랑과 집착,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슬이 되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한강의 물결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최민석의 구속과 대한건설의 몰락은 재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지만 화인그룹과 강태주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다. 윤서아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며칠 전 납치 현장에서 보였던 두려움이나 혼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서 있는 이 높은 곳이 강태주가 그녀를 위해 마련한 철옹성임을 받아들였고 그 성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지만 서아는 단순히 그가 주는 것을 받아먹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을 생각이 없었기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주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는 서아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서아는 태주가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어 할 말이 있다고 했고 태주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를 했다. 서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당신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겠지만 그저 집안에 갇혀 당신을 기다리는 인형으로 살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에덴의 총괄 건축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화인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파트너로서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서아가 태주에게 내미는 일종의 협상안이자 자신이 그의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반려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당당한 요구였다. 태주는 서아의 당돌한 제안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낮게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아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며
내가 원한 것은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세상을 내려다볼 여왕이었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서아의 야망과 재능마저 사랑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가는 것보다 화려하게 피어나 자신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대신 단 하나의 조건으로 그녀의 모든 시간과 시선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아는 태주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암묵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화려한 세기의 결혼식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화인그룹의 비서실과 홍보팀이 총동원되어 예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고 서아는 태주가 미리 준비해둔 수십 벌의 드레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되었다. 서아가 선택한 드레스는 순백의 실크 위에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은하수처럼 빛나는 작품이었다. 드레스 피팅날 태주는 커튼이 열리고 서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6년 전 비에 젖은 채 자신에게 우산을 건네던 소녀와 지금의 눈부신 신부가 겹쳐 보였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신은 나의 완벽한 걸작이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소유욕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당일 화인호텔 그랜드 볼룸은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꽃장식으로 뒤덮여 있었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언론은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대서특필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결혼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강태주의 치밀한 계획과 승리를 상징하는 대관식임을 알고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아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곁을 지키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는 서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며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서아는 이미 자신의 행복이 태주라는 궤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다시 한번 짙게 발랐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했던 윤서아가 아니었다.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지만 서아의 눈에는 오직 단상 끝에 서 있는 강태주만이 들어왔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시련과 고통, 그리고 태주가 보여주었던 광기 어린 사랑을 떠올렸다. 이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태주에게 서아의 손을 넘겨주는 순간 태주는 서아의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태주는 서아의 귓가에 남들이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속삭였다. 그는 6년 전 런던의 그 빗속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 이미 오늘을 계획했었다고 말하며 그때 네가 나를 보며 웃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납치해서라도 내 옆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묘한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태주의 집착이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숙성된 견고한 신념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주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나도 당신의 덫에 걸려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눈빛으로 대답했다. 반지 교환 순서가 되자 태주는 서아의 손가락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구속을 의미하는 수갑과도 같았다.
서아 또한 태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이제 당신은 나만의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를 나눌 때 그들의 눈빛은 사랑을 넘어선 지독한 갈망으로 타올랐고 하객들은 그 강렬한 기류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태주는 서아의 베일을 걷어 올리고 입을 맞추었는데 그 입맞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여 마치 서아의 영혼까지 빨아들일 듯했다. 서아는 눈을 감고 태주의 숨결을 받아들이며 이 남자의 집착이 곧 자신의 생명력임을 인정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지만 태주는 서아를 데리고 일찌감치 연회장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태주가 서아를 위해 비밀리에 매입한 남태평양의 무인도였는데 그곳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거대한 저택이 지어져 있었다. 전용기 안에서 태주는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서아에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만족스럽게 말했다. 서아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이 두고 온 세상과 작별을 고했는데 이제 그녀의 세상은 강태주라는 우주 하나로 좁혀졌다. 그녀는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함을 호소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품에 안고 아이를 달래듯 토닥여 주었다. 섬에 도착하자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그들을 반겼고 저택은 서아가 꿈꾸던 건축 양식 그대로 지어져 있어 그녀를 감동시켰다. 태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저택 곳곳을 안내하며 이곳의 모든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까지도 너를 생각하며 골랐다고 설명했다. 서아는 태주의 지독한 정성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사랑받는다는 감정이 이토록 무겁고도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침실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붉은 장미꽃잎이 뿌려져 있었다. 태주는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타며 이제부터는 영원히 나만 바라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서아는 태주의 목을 끌어안으며 당신이 짠 판 위에서 춤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고 태주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깊게 키스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얽히는 순간 서아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유가 아깝지 않을 만큼 태주가 주는 쾌락과 안정감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다. 태주는 서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그녀의 존재를 확인했고 서아는 그의 부름에 응답하며 점차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속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 모순된 연인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태주의 품에서 눈을 떴는데 태주는 잠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듯 눈이 마주치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아에게 6년 전 런던에서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사진을 찍을 때부터 너는 내 운명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진 속 서아는 앳된 얼굴로 빗속에서 웃고 있었는데 서아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태주의 시선이 자신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는 태주의 손에서 사진을 받아들고는 이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주는 서아를 꽉 껴안으며 우리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몇 년 후 화인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윤서아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명성을 떨쳤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서아는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남편인 강태주 회장에게 돌렸고 객석에 앉아있던 태주는 오만한 미소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완벽한 부부라고 칭송했지만 그들이 사는 펜트하우스의 침실 문이 닫히면 그곳은 여전히 집착과 소유욕이 넘실대는 은밀한 밀실로 변했다. 서아는 태주가 만들어준 황금 세장 안에서 여왕으로 군림하며 행복을 누렸고
태주는 자신의 세장을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새를 보며 충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틀린 형태였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서아는 태주의 서재에 있는 비밀의 방을 다시 한번 찾았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은 감시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로 바뀌어 있었고 서아는 그 사진들 사이에 태주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을 붙여 넣었다. 그녀는 뒤에서 자신을 안아오는 태주의 손길을 느끼며 이 남자가 짠 판 위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6년 전 스쳐간 인연이라 믿었던 그녀는 이제 재벌의 아내가 되어 그가 설계한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태주의 신념은 서아를 통해 증명되었고 두 사람은 그들이 만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